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 중인 나 성범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보든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나 성범 할아버지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자연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구두방은 단순히 제가 푼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닌 제 자부심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자부심을 얻는다면 삶을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내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 내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그 가치가 무너진다면 지금까지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아들 둘과 딸 하나, 제 인생에 있어서 더 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믿음직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제 아내가 책에 남긴 자신의 분신들입니다. 제 아내는 막내딸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32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끔찍한 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해 저는 제 자신과 같은 아내를 잃었고 제 자식들은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죠. 아내가 제 곁을 떠났을 때 그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겪어서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이었고요. 먼저 간 아내도 그 어린 나이에 자식들을 두고 억울하고 불쌍해서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저도 확 눈을 감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저승에서 아내를 따라가 그 고통을 없애고 싶었죠. 하지만 당장 내 자신이 힘들고 살아갈 날이 막막한 것보다도 아내가 제게 맡기고 간 자식들, 아내와 제 자식들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키워내야 불쌍한 제 아내가 편히 눈 감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홀로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말 피똥 싸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지 않았다면 저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30대, 40대는 공사판에서 구름은 살았습니다. 특출난 능력은 없고 믿을 건 사지 멀쩡한 몸뚱이와 남들보다 아주 조금 굵은 뼈대뿐이라 저는 그 몸뚱이를 불태우면 살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따뜻한 곳에서 채우기 위해 태울 장작이 제 몸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구두방 일을 하게 돼 지금까지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과거에는 온전히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벌었다면 지금은 그저 제 몸 하나 책임질 돈을 번다는 거겠네요. 이제 자식들 걱정 없이 제 몸 하나 건설할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애비의 보살팀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이죠. 올해 40을 넘은 제 큰 아들은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 기쁨이 막내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죠. 제가 자식들을 최소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다행히 제 자식들도 그런 애비의 노력을 알아주고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들이 다 컸어. 어디 자식 걱정 없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도 날씨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자식 생각이 들고 나죠. 특히나 몇 년 전부터 큰 아들이 제 속을 타들어 가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작을 못 만났으니 말이죠. 그래도 장남이라서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운 애비 도와서 동생을 돌볼 줄 아는 책임감도 있고 제 앞가림 잘해서 결혼도 조금은 늦어도 어련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 중반이 넘고 후반이 넘고 40줄에 들어서도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지 않는 겁니다. 제 동생들 다 집을 떠나 독립할 때 제일 큰 놈이 아직 애비랑 같이 살았어. 저는 제가 혼자 남는 게 걱정돼서 이놈이 결혼을 안 하나 했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가라. 나는 네 엄마 가고 나서 웬만한 외로움에도 같은 사람이니 걱정 말고 네 인생 찾아서 가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사람이 그저 옷이고 다 몸에 걸치지 않잖아요. 내 몸에는 인지, 지금 날씨에 입어도 되는 옷인지, 그리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싶은지 따질 거 다 따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결혼이 굳이 걸치지 않아도 되는 옷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 벗고 싶을 때 생각 없이 훌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는 벗지 못하고 내 살에 딱 붙을 수도 있는데 참나 입기도 전에 벗을 생각부터 하냐? 결혼할 상대 찾기도 전에 헤어질 생각부터 하는 거야. 너도 참 너다. 어째 젊은 놈이 굳이 무서워서 잠을 못 담는 거냐? 이때까지만 해도 큰 아들 등판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그래도 해보면 다르다고 안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네 인생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차라리 일찍 깨닫고 아닌 건 아니라고 발을 들리지도 않은 큰 아들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몇 년 전 작은 아들이 결혼하겠다 사람을 데려왔었어요. 이미 지영과 동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딸의 말로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좀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뭐 그만큼 좋으니 그러겠지. 차라리 사랑에 불 붙었을 때 다 해치우는 게 낫다. 그렇게 대꾸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그 상대를 데리고 오기 전에 큰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알아두세요. 아니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그 상대가 뭐 민족의 배신자나 친일파 집안 자식만 아니면 된다고 우선 넘었거든요. 제가 제 자식들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막연히 뭐 얼마나 제 눈밖에 날 상대를 데려오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참 진실을 알고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아가씨는 초원이 아니군요. 제 작은 아들이 2번째 결혼 상대였습니다. 물론 그게 큰 흠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이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큰아들은 본인도 그 사실을 근래에 알게 됐고 동생이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 쉽게 축하를 받을 자신이 없으니 지영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제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작은 아들은 앉기도 전에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아버지 이게 재혼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해요. 그 사람이 사실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1년 정도 살고 갈라선 게 다예요. 결혼보다는 거에 가까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최선인 것만 생각하는 부모였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왜 작은 아들이 이 결혼을 감행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더군요. 만일 아내가 제 곁에 있었더라면 뭐라 했을까? 아내는 과연 이 결혼을 기꺼이 허락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모든 게 본전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내 자식 이미 한 번 갔다 온 결혼하게 만들려고 이리 고생해서 키웠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생각에 반색을 하더군요. 그 아가씨가 그 전에 같이 살던 남자와 헤어진 건 전적으로 그 아가씨 탓이 아니라
그 아가씨는 피해자다 이겁니다. 아버지,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같이 살던 남자가 술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성버릇도 안 좋은 사람이라서 같이 살면서 몇 번을 폭행으로 경찰 부르고 하다가 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기에 그 사람 잘못이고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피해자인데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딱하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도 하죠.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하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연애하다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선뜻 작은 아들에게 기꺼이 결혼 허락을 하면서 축하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순순한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작은 아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죠. 장장 3개월 석 달을 작은 아들은 그 아가씨와 함께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매일 제 집에 찾아왔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제 구두방에도 찾아와서 어떻게든 얼굴을 비추게 만들었어요. 그 아가씨는 밀조 밀고 왔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매달리는 마음이 불편해지기만 했죠. 일주일에 3번, 4번씩 제 구두방에 음식을 포장해 와서 아버님 점심 아직 안 드셨죠 하면서 제 앞에 음식을 싹 펼쳐놓더군요. 참 대단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른 앞에서 그렇게 태연하게 넛을 내떨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결혼을 반대는 했지만 안쓰럽더군요. 남의 집 딸에게 매정하게 구는 것도 죄책감이 생겼고요. 이런 독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긴 했지만 제가 결국 3개월의 삽질 끝에 작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돈을 만났을 때였어요. 아직 확실히 결정을 안 내린 상태에서 작은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을 기세로 속는 셈치고 장인 어른하고 장모임을 만나 달라고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적사돈을 만나러 나갔죠. 사돈과 사부인은 절 보자마자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제게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결정하신 걸 텐데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그리고 사부인은 제게 요새 마음이 많이 얻지 않으시죠 하시며 같은 부모 입장에서 다 이해한다고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사과를 하고 제 앞에서 죄인처럼 있을 이유가 하나 없었는데 연신 눈치를 보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뭔지 자식을 위해서 그리 자존심을 굽히는 게 저 또한 부모인지라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어른, 좋은 부모였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사돈 부부의 모습은 제가 끝내 작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큰 이유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부모 아래서 외동딸로 자랐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어쩌면 며느리에게 단점은 오로지 이전의 사실혼 이력 한 가지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제게 보이는 사돈 부부의 인성이 며느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믿어야만 그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 허락을 하고 나서 저는 반 포기한 상태였어요. 석 달 동안 반대한다고 힘이 빠졌어. 그 후에 며느리가 작은 아들을 통해 결혼식은 최대한 작게 하고 싶다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는 두 번째이니까. 결혼식은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저 모든 며느리의 마음에 들게 맞춰 주더군요.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녀석이 왜 저럴까 했는데 저도 옛날에 제 아내 옆에서 쩔쩔 매기만 했으니 아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내 아들이 제대로 흘렸다 하고 씁쓸하게 웃었는데
결혼 후 쉬울 때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를 생각하니 확실히 제 아들이 흘려도 아주 제대로 홀린 거였어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했습니다. 둘이서 제게 임신 소식을 전하며 며느리는 거 봐요. 아버님 제가 결혼하면 정말 잘한다고 했죠. 이렇게 바로 예쁜 손주 만들었잖아요? 라고 웃더군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축하할 만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정반대로 제 작은 아들에게 그리고 제게 속이 터지는 지옥 문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임신 전에 며느리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잘 보이려 노력을 했죠. 작은 아들과 집에 올 때마다 바리바리 뭘 그렇게 사오는지. 근데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적개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바뀌더군요. 원체 행동 거지가 묵직하게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편이었죠. 외동딸로 오냐오냐 자란 티가 난다고 할지 제가 결혼을 반대할 때도 기 한 번 안 죽고 계속 찾아온 것만 해도 예상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들을 갔던 성격에 독이 있었네요. 며느리는 기 안 죽는 당당한 성격이 아니라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기가 죽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며느리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된 건 며느리가 갑작스럽게 제 구두방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왔길래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반갑긴 했죠. 손에 든 커다란 쇼핑백에 저는 며느리가 저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포장해 온 줄 알았어요. 뭐 하러? 그거 뭐냐 또 음식 포장 온 거? 아니요. 이거 구두예요. 아버님 일거리 드리려고요. 그건 며느리 말대로 7컬레가 넘는 며느리의 구두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구두를 하나씩 펼침을 지게 그러더군요. 아버님 이건 뒤쪽 굽이 좀 닳았는데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에 놔고 좀 반지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스크래치 생기기 쉬우니까 좀 조심해서 만지시고요. 아셨죠? 저 100년을 구두방을 운영했지만 지금껏 제 자식들도 제게 먼저 구두를 닦아달라거나 고쳐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애비가 손에 냄새 독한 약 묻혀가면서 죽으려 앉아 일하는 걸 안쓰럽게 생각해서 감히 말도 안 꺼냈어요. 제가 집에서 지나가면서 애들 신발이 눈에 띄어서 손 좀 봐주면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중요한 날 구두 닦아준다고 하면 지들이 한다고 구두 방 사장님 보고 배운 거 많다며 한사코 저를 말랐죠. 근데 저와 이제 가족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며느리가 구두를 한 나름 가져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돌려 말하면 어찌 이리 벽이 없나 싶었고 솔직하게 말하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와서 이것 좀 부탁드린다고 했으면 시아버지가 며느리 구두 깨끗하게 해준다는 생각에 기꺼이 해줬을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말하는 굴과 마지막에 아버님 이거 다 끝나면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택배로 붙이세요. 이거 들고 오느라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셨죠? 이런 말까지 해서 황당했네요. 그래서 며느리의 구두를 다 모아서 다시 쇼핑백에 넣고 말했습니다. 가져가라. 왜요? 아버님이 많으세요. 많든 적든 나 원래 이것저것 주문하는 까탈스러운 손님은 그냥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구두에 흔적 남고 반절반절하게 안 될까? 걱정되면 네가 직접 해라 알았냐? 그리고 구두를 담은 쇼핑백에 제가 쓰는 구두 약과 소를 던져주었어요. 며느리는 별말 안 하고 저를 많이 보더니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떠났고요. 근데 그 후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작은 아들 넷과 딸이 집에 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본인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어디다가 둔 건지 방 안을 사사히 살피다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가씨, 나 휴대폰 못 찾겠는데 전화 좀 해줘요. 진동이 아니라서 벨소리 바로 올릴 거예요. 딸은 그때 거실에 저하고 함께 있었는데 본인 휴대폰은 식탁 위에 있다고 가지러 가기 귀찮다면서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요란한 벨소리가 들렸어요. 휴대폰은 저와 딸이 앉아 있는 소파 쿠션 틈에 들어가 있었고요. 쿠션 틈에서 며느리 휴대폰을 꺼낸 딸은 화면을 보더니 헛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탓에 며느리 휴대폰 화면에 제 휴대폰 발신으로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번호를 글쎄 꼰대라고 저장해 놓은 거죠. 우리 아빠가 왜 꼰대요? 아빠가 언니한테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아, 왜 남의 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건 내 마음이죠. 아니 언니 마음이긴 한데 궁금하잖아요. 아빠가 언니한테 꼰대짓 한 적 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딸이 그걸 보고 좀 화가 났나 봅니다. 딸도 제가 며느리에게 뭐 싫은 소리를 한 적도 없고 별 다른 관심을 준 적도 없는 걸 알거든요. 딸이 좀 언짢은 목소리로 죽음을 하니 며느리는 제 눈치를 조금 보다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저번에 아버님한테 제 구두 좀 맡기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내쫓던 말이에요. 그래서 폭김에 그랬어요. 화김의 일종의 작은 복수였던 겁니다. 뭐 그리 화는 나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가 보기엔 제 나이면 충분히 꼰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제 구두방에 구두를 바리바리 싸들고 온 며느리에게 좀 실망을 한 건지 놀랍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 나 꼰대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며느리에게 언니 자식인 우리들도 아빠한테 먼저 구두 닦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구두 닦아달라고 하니까 아빠도 황당하셨겠죠. 라고 말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고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던 걸 며느리는 제가 꼰대라는 호칭을 받아들였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 후에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꼰대가 꼰대 같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거든요. 그날은 아내 기일이었죠. 저희 가족은 원래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떠난 후로는 거창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아내를 생각하고 생전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 차려서 다 같이 먹곤 했습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많이 올리지도 않아요. 며느리가 가족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아내의 제사였는데 며느리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가족으로 서해 배려 위하는 마음이 하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아내의 제사를 위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부터 며느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속았다. 나는 당신의 집에서 제사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이하에서 상 닦다 말고 뒤로 돌아봤는데 며느리에게 작은 아들이 타박을 하더군요. 아니, 음식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서울 건 사오고 음식하는 것도 얼마 없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무슨 죄야. 그래로 속 거야.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향 피운 다음에 그 음식 먹는 게 제사지 그럼 아니야.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계속 툴툴거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내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음식 준비하고 그릇에 담고 하는데 주변만 빙빙 돌 뿐 뭐 하나 하는 게 없더군요. 조용히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연신 뭐야? 그냥 제사 음식이네. 이게 무슨 제사가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참 듣기가 싫다고요. 굳이 와서 저렇게 불평만 늘어놓는 게 정상인가 싶었고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도와달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던 며느리는 끝내 이런 소리까지 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원래 제사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음식만 한다고 하더니 맨 저들 뿐인데
듣다 못한 저는 음식을 옮기다가 말고 돌아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 일하기도 싫고 음식하는 거 보기도 싫으면 나가라. 저 나가라고요. 그래, 너 결혼하고 우리 식구 된 다음에 처음 지내는 시어머니 제사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게 참기 어려워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나가도 된다. 괜히 애들 엄마 제사상에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이 집으로 가.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 작은 아들이 와서 저를 말리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당신 정말 왜 이러냐고 사과이라고 하는데 며느리는 뼈로 통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만 오물거리더니 그럼 저 앞으로 제사에 참여 안 할게요. 완전 꼰대 같아. 라고 하더니 휙 집을 나가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며느리를 부르며 뒤쫓아갔죠. 그래요, 제사 지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죠. 근데 굳이 거기서 싫은 티 팍팍 내고 막 떼먹은 소리나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은 저와 큰 아들, 그리고 다름마저 음식을 준비한 뒤 작은 아들과 며느리 없이 아내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식사를 했죠. 몇 시간 뒤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와서 제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시키긴 했지만 얼굴을 푹 숙이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제 안 그러겠다 말하는 며느리를 봐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정 수리를 보고 있으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고 하지만 네가 일이 바뀔 줄이야. 너 분명 나한테 결혼 허락해주면 너 며느리로 받아준 거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두겠다. 말하지 않았냐? 근데 어째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후회가 되려고 그런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그렇게 반성하는 척하는 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며느리는 집에서 나는 구두 양 냄새 때문에 입덧이 심해진다고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거든요. 괜히 시댁에 오기 싫은 걸 제 구두양 냄새 탓하는 게 어처구니 없고 괘씸했지만 차라리 저도 며느리 얼굴 안 보는 게 속 편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꼴 보기 싫으니 이제 작은 아들도 꼴 보기 싫어서 제 집에 작은 아들이 찾아오면 얼른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 애비 속을 일이 시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매달려서 결혼을 했나 싶어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근데 또 마냥 작은 아들 탓을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와 같이 사는 아들 속도 난리 갈수록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게 찾아와 하소연하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제 앞에서 유난 떨고 결혼을 했는데 속상한 일이 있다고 쪼르르 와서 한탄을 하기 민망했겠죠. 제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고요. 그 마음을 지영태 푼 건지 큰 아들이 몇 번 제이 석현이 가가 요새 많이 싸우나 봐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동생이 부부싸움으로 힘들어한다. 재수 씨가 힘들게 하나 보다 하고 작은 아들 내 소식을 알려왔죠. 그러다가 아이의 직접 책에 와서 말했습니다. 맨 정신으로 올 용기는 없는지 술에 잔뜩 취해서 힘들다고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랑 결혼하고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매일 싸우고 얼굴 보면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대화하기도 무섭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비교할 걸 비교해라. 내 엄마가 언제 내 속을 뒤집어놨는데 결혼 당연히 어렵지. 근데 너처럼 매일 후회할 정도로 힘든 건 아니다. 그냥 네가 그런 상대를 골라 결혼한 것뿐이야. 맞아요. 맞아. 내가 선뜻한 거죠. 내 잘못이야. 매달 카드값만 4,500씩 깨지고 침, 점심, 저녁 타 배달 음식에 설거지 귀찮다고 요새 그 사람 일회용 접시랑 젓가락만 써요. 그게 싫으면 아침 저녁 저더러 설거지 하라고 해서 제가 출근 전 퇴근 후에 설거지하면 보란듯이 설거지 거리를 산더미만큼 쌓아놔요.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이럴 거면 왜 한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끼면서 말하는 작은 아들에게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니 애비 듣지 왜 안 그랬냐는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식을 조롱하는 것밖에 아니니 말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짜 며느리가 그전 결혼 생활에서 뭐 잘못해서 갈라선 거 아니냐고 잘 알아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때는 정말 사람이 미련하게 착했다고 그래서 맞고 살지 않았냐고 본인이 경찰 신고 기록도 봤다고 하더군요. 제 아들이 사랑에 눈먼 답 없는 머저리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아들을 아주 보기 좋게 단단히 속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너 잘 생각해보고 늦기 전에 정리하든지 해라. 내 형이 그러더라. 안 맞는 옷 계속 입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내 살인지 옷이지 모를 정도로 딱 달라붙어서 벗을 수가 없다고. 그니까 그게 살 되기 전에 잘라. 네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끝낼 생각도 하라고. 근데 아버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도 어머니 없이 혼자 저희 키우느라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되는 것도 무섭고 또 요새 그 사람 조금만 수 틀려도 애 치울 거라고 안 낳을 거라고 협박해요. 근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은 그래도 애 낳고 달라진다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부모가 돼서 철이 들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으니 지금은 믿고 싶다고. 그니까 아버지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30 넘도록 생기지 않던 철이 부모가 된다고 해서 생길 리 없겠죠. 며느리는 손자를 낳고도 뭐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미운 며느리 자식이긴 해도 제 아들의 자식이기도 하니 손자가 생겼다는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애 10달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고생한 일인 걸 잘 알고 예전에 제 아내 생각도 나서 저는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며느리에게 현금 1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주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송금을 한 뒤 수고했다는 문자를 남겼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 돈 100만 원만 날렸어요. 아버님 방금 보내신 돈 확인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그거 너만 주는 거니까 석이 애기 용품 같은 거 사지 말고 너 사고 싶은 거 사라. 근데 솔직히 100만 원으로 뭘 사요? 아버님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첫순 죽었도 아들로 안겨들었는데 100만 원은 너무 적죠. 저 딱 200만 원 더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전부터 진짜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100만 원을 돈 취급도 안 하는 며느리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양아치가 돈을 뜯어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집은 손주 나오면 재산 증여도 해준다더라. 몇백만 원 드는 조리원 비용도 퍽퍽 내준다더라. 참백이면 기느먹히누더다. 라고 끝이 없이 계속되는 며느리의 질긴 두 돈이 나빠도 준 돈 뺏을 생각은 없고 그저 끝까지 가지가지 한다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했다고 용돈 주는데 많고 적고 따질 거면 석현이 줘라. 내 손자 기저귀 하나라도 분유 하나라도 더 싸게 그리고 그렇게 잘해주는 집이 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반대하는 결혼하지 말고 거기로 가지 그랬니? 그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했을 텐. 끝내 돈을 더 뜯어내지 못한 며느리는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제게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제게 손자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뭐 오늘은 손자가 미열이 좀 있고 컨디션이 좀 별로다라고 하면서 손자를 데려오지 않았는데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물론 손자를 안 보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보다 며느리가 보기 싫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전자에 대한 애정을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이긴 거죠. 참 씁쓸했습니다. 이렇게 보기 싫은 며느리 무시하고
차라리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저이지만 도무지 더 이상의 목욕은 참을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참지 못했던 것보다 제 가족이 참지 못한 거겠죠. 제 첫 손자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간소하게 했지만 돌잔치만큼은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번듯한 장소를 예약하고 사회자를 초대하고 축하 공연도 섭외했습니다. 비록 주인공인 손자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저에게 첫 손자의 돌잔치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이발소에서 머리도 다듬고 바르지 않던 로션을 얼굴에 바르고 양복까지 차려입고 갔습니다. 묵직한 금 반지도 물론 들고 갔죠. 대감집 도련님 마냥 한복 입고 빵긋빵긋 웃긋 웃고 있는 손자를 보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마치 아들이 아빠가 됐던 예전 생각도 나고 제 자식의 아들이라니 더 애틋하고 보기만 해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도착해서 사돈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바로 아들이 안고 있는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관이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가 보네. 방실방실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서 그렇게 웃는 거야? 할아버지와 같이 웃자. 손자 쪽으로 두 손을 받으니 그 조그만 게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제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더군요. 그대로 아들에게 손자를 받아 앉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중간에서 손자를 데려가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관에 앉으시면 손 씻고 오세요. 저기 가면 화장실 있어요. 그 순간 지저분한 손으로 간 난쟁이 손자를 만지는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황당하고 억울해서 며느리에게 제 손을 펼쳐 보이며 말했죠. 나 손 씻고 왔다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손을 보며 근데 아직도 손톱에 까맣게 뭐가 끼어 있는데요. 그냥 물만 묻히는 게 제대로 씻은 거예요. 대충 헹기만 한 거지 가서 제대로 씻고 오세요. 손으로 애 만지려고 가시면 안 되죠. 아우 더러워.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인상을 찌푸렸고 그건 제 손톱팔에 남은 구두약이었습니다. 목욕탕에서 타올로 박박 문질러도 닦이지 않는 흔적이었죠. 아무래도 오랜 시간 구두를 닦아보니 닦아도 마치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더럽다고 하며 손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속이 상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흔적이 보기 싫을 수 있지만 그건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홀로 자식 셋을 열심히 키워왔다는 증거나 다름없었고요. 그렇게 흔적이 남을 따지 구두를 닦고 또 닦다거니까요. 저는 참담한 심장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더럽다고 한 순간 주변 사람들도 조용해지더군요. 남들이 봐도 충격적이었던 거죠. 심지어 사돈도 며느리를 부르며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 뒤에 있었던 사돈이 며느리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자를 넘겨받아 손자를 사부인 품에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돈이 며느리의 뺨을 때린 거예요. 화가 난 저도 너무 놀라서 원래 할 말도 까먹을 정도였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사도 경악에 휩싸인 며느리 팔뚝을 잡아 제 쪽으로 끌면서 고통을 치기 시작했죠. 고개 숙여, 이거사. 고개 숙이고 사과려. 내가 무슨 사과해. 그리고 아빠가 애 나를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건방지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것도 죄야. 너 지금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시아버지한테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개 숙여서 얼른 사과 들려? 얼른, 싫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버님이 먼저 저 손으로 우리 관이 만지려고 했잖아. 우리 관이 얼굴에 세균이라도 묻거나 한복에 얼룩지면 어떻게 할 건데? 할 건데. 저거 비싼 거란 말이야. 진짜 사돈이 무슨 말을 해도
고개 빳빳이 들고 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며느리를 보니 자식이 그저 부모가 떠먹여주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는 걸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제 옆에 있던 딸도 참지 못하고 한 소리를 시작했죠. 말이면 단 줄 알아? 세균, 야. 야, 너는 우리 아버지의 손에 묻은 구두약은 그렇게 혐오하면서 구두에 고쳐가면서 번 돈은 괜찮나 보다. 그러니까 애 낳았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300 내놓으라고 했지. 아가씨 일단 낄 때 안 낄 때 구분해요. 왜 아가씨가 나서는데? 네가 우리 아빠 욕구 있는데 딸인 내가 당연히 껴야지. 말이 좀 짧네. 너희 못하?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나한테 그렇게 존대받고 싶냐? 그럼 존대받게끔 행동해. 꼭 너같이 위아래 구분 없이 막 나가는 것들이 소아랫 사람한테 대접 안 받으면 고품 물고 쓰러지려고 하더라. 네가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내가 우리 아빠한테 기본이라고 하면 내가 이러겠냐니. 참나 그럼 잘난 네 아빠한테 손 씻고 오라고 해. 손 씻고 오면 내 아들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너 이리 와. 내가 그 쓸모없는 머리통 그냥 다 뽑아버릴 테니까. 딸은 그대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악을 쓰면서 정말 뽑아낼 기세로 좌우로 현란하게 흔들더군요. 그럴수록 며느리의 비명소리도 높아졌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제 딸을 말리지 못했어요. 딸의 기세가 말도 못하게 흉흉했고 또 아마 며느리의 말본새가 그 일을 당하는 게 싸다는 생각들을 했나 봅니다. 사돈부부도 멍하니 본인들 얼굴에 먹질 딸이 짐승처럼 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거든요. 딸은 장장 5분이 넘도록 며느리를 머리를 잡았고 결국 제가 딸을 밀리기 시작했어요. 됐다고 네 마음 아는데 그만하라고 하면서요. 본인도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눈앞에서 아버지가 더럽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도 본인들 기운수이 더럽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겠죠. 제가 딸을 말리 그제 아들들이 같이 와서 둘을 떼어놨습니다. 분이 안 풀린 채 딸은 아직 못 뽑았다고 내가 저 대에 갈통 뽑고 갈 거라고 악을 썼는데 이미 며느리의 혼은 뿌리째 뽑힌 것 같았어요. 넋이 나가서 주저앉아 동국 못했거든요. 그렇게 제 첫 손자의 돌잔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련한 3단 케이크에 칼 한 번 대지 못하고 끝났으니 말이죠. 큰 아들과 딸은 저와 함 제 집으로 갔고 작은 아들은 일단 손자를 데리고 혼이 나간 며느리와 함께 갔고요. 작은 아들은 가면서도 저를 보고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목구멍이 막힌 사람처럼 괴로운 얼굴로 저를 쳐다봐서 저는 이미 내 마음 다 안다고 팔뚝을 툭툭 두들겨주고 왔네요. 물론 마음이 많이 상하고 제 아들과 손자가 제 자부심을 공격한 인간과 한 지붕 아래에서 가족으로 엮여서 산다는 게 걱정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니까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왜 유리창에 미세한 금이 몇 개 있으면 나중에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금세 쨍그랑하고 깨지잖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작은 아들은 끝내 이혼을 마음먹게 됐거든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 속이 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같이 살던 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을 테니 돌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이 몇 배로 충격이 컸겠죠. 제게 와서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이제 막 손자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소식 전해드려 죄송하다고 오는 작은 아들에게 저는 그저 다른 거 걱정 말고 네 행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네 행복이라고. 나는 너만 괜찮으면 다 좋다고 말이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결정을 하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지지와 응원뿐이라는 게 무력하기 짝이 없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을 반대했다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했지만 큰아들 말로는 아마 그랬다면 저와 작은아들 사이가 틀어졌을 거라고, 차라리 이렇게 석현이 스스로 깨닫고 정리하는 게 최선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작은아들은 이혼 소송 준비를 했고 저는 작은아들이 선택한 최선을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건지, 외양간을 말아먹은 며느리가 이제야 떠난다는 소리에 붙잡겠다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더군요.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빌더군요. 제발 작은 아들이 마음 좀 돌려달라고. 며느리는 작은 아들에게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번호도 차단해서 받지 않고 집에 와도 열어주지 않았어. 구두방까지 오더군요. 노력이 가상하다 못해 처해보셨네요. 급작스럽게 찾아온 며느리를 차가운 눈으로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며느리는 차마 좁은 구두방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가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관이 이제 막 꿀 지났어요. 생각해서라도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왜 너한테 기회를 주냐?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제가 아버님한테 지금까지 버릇없게 굴고 건방지게 울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평생 외동딸로 부모님한테 보살핌만 받아보니 아버님을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저의 아버지한테 하듯이 똑같이 울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이제 정신 차리고 절대로 아버님 속상하게 한 일 없을 거예요. 애 낳고 바로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잖아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니? 결혼 허락해주면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단 약속도 임신하자마자 나 몰라라 한 네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네 자식 위해 이혼 못하겠다 막아달라 하는 거지. 나는 내 자식 위해서,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 막을 생각 없다. 아니, 이제 석현이 마음이 바뀐다고 해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든 이혼시킬 거야. 네가 더럽다고 하니 이 손으로 키운 내 아들이 아까워서 절대로 이혼 물을 생각 없으니 포기하고 갈아가서 네가 그날 먹지도 못해 욕을 뒤집어 쓴 네 부모님 얼굴이나 닦아드려. 남편, 자식 이름 말하지 말고 네 부모라고 붙잡아야지. 저는 며느리 눈앞에서 구두 방문을 광하고 닫고 한동안 안에서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를 생각도 했는데 며느리는 몇 분 동안 통곡을 하다가 물러나 더군요. 그렇게 후회할 걸 그 전에 충분히 만회할 기회도 있고 정신 차릴 시간도 있었는데 스스로 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래서 기회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나 봅니다. 아무에게나 가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니 말입니다. 며느리가 왔다 가고 며칠 후 사돈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해서 경황이 없었는데 늦게나마 제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죠. 마냥 예뻐 사랑만 준 게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이 아니었나 봅니다. 년 잘못 키워서 사돈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십시오. 어찌 이게 사돈 잘못이 있습니까? 저도 같은 부모로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는 걸 잘 압니다. 돈도 저만큼이나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 제 걱정 말고 사부인과 사돈 속 주스를 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내 인생보다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의 인생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은 안 된다고 애 때문이라도 같이 살아야 한다며 매달리던 며느리는 이혼이 확정되어 가자 이제는 혼자 못 키우겠다며
당당하게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식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저 제 아들을 붙잡기 위해 했던 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이 이혼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힘들긴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없이 혼자 손주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죠. 저도 그리고 형과 동생도 도와주니 온 가족이 손자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서는 많이 힘들어하던 녀석이 제게 아버지는 혼자 저희 셋을 키웠는데 저도 잘 키워야지 아버지 아래서 살았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어떻게든 해내야지 라고 했을 때든 그래,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있으니까 라는 자부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제게 있어서 자부심은 구두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두방에서 뒤굴며 키워낸 제 자식들이란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제 아들은 저보다 덜 고생하면서 손자를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저도 남은 힘을 다해 도와주고 싶네요. 제 아들과 손, 주위 앞날에 그저 축복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써주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응원을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나 성범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나 성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나 성범 할아버지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셨으면 합니다. 나 성범 할아버지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자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10년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시련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어떻게 한 가족의 운명을 뒤바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여인의 가슴 아픈 고백이 시작됩니다. 정 씨는 65세로 현재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한심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아들이 올 때까지 이를 갈면 참고 있었죠. 왜 정 씨가 또한 미련하게 참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정 씨는 10년 전부터 아들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따로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정 씨의 남편과 함께 휴가차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이른 새벽 공항으로 출발하던 도중 갑자기 트럭에 실려있던 스프링 새 덩어리가 날아오면서 남편의 차와 충돌했습니다. 정 씨의 차는 시속 9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데 날아오는 속도의 새 덩어리는 막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이 되면서 남편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정 씨 또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던 정 씨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남편의 장례식에 가지도 못했고 절망만이 가득했죠. 아들이 모든 걸 다 대신 진행해 주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힘써줬어요. 그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정 씨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회복 속도가 많이 떨어졌고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유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한쪽 다리를 졸면서 남편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이 남아있는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걸 잘 알았던 아들은 같이 살기를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도 정 씨의 손을 잡으며 방 하나 비워뒀다고 들어오기를 원했죠.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짐이 되지 않을 거야. 갑자기 내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살던 패턴이 무너질 텐데 불편한 점도 많을 테고 나도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원하지 않거든. 걱정해 주는 건 고맙다. 그냥 자주 올라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충분히 괜찮아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테니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희가 있어야 마음이 편할 거려요. 다리도 불편하시면 괜 고집 부리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 어머님 혼자 계시면 쓸쓸하시고 사고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 저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시던 집 빨리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방 준비 다 해놨어요. 저희 애들도 할머니 온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되는 제 아내 정 씨는 결국 아들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 볼 것도 없으니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지만 말처럼 그게 쉽나요? 그래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인지라 정 씨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주방 일이며 빨래, 설거지, 샤워, 청소 등등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몸에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했었죠. 그리고 부동산에 내놓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처분되고 남은 재산을 통장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안 하나를 하더랍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에 정 씨는 듣고 보니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건 좋기도 하고 계속 살다 보면 분명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나쁠 것도 없고 서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있던 통장을 며느리에게 주었죠. 그리고 정 씨의 돈을 합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잘해주고 모든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였던 며느리와 살면 너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운영하던 아들의 사업이 되어 주저앉게 되었죠. 하루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주저앉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죠. 그래서 잠시 행복했었던 공간인 전원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허름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정 씨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요. 아들이 실패하게 된 이후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더욱더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그동안 살면서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에게 밤낮 가릴 것 없이 전화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했던 사람들은 아들에게 매달리면서 급한 불 끌 수 있게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고 상황이 좋아졌으면 아들이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의 배신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죠. 나중에 꼭 갚겠다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으니까. 결국 아들은 사치까지 끌어모아 다시 일어나려고 밤낮 없이 버티며 뛰어다녔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밀린 빚을 갚기 위해 정 씨의 가족 모두 두 팔 꺾고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나이들 학교 보내고 생산직에 일을 했고 정 씨는 밀린 집안일을 대신하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작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은 막 노동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도 하면서
잠잘 시간 없이 모두가 빚을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았지만 사채라는 게 갚아도 눈에 띄게 줄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빠르게 되지 않아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정 씨도 매일 같이 식당 주방에 서서 쉬지 않은 시간이 8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 철심 박은 게 약간 변형이 생기면서 골방 틀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걷기가 너무 힘들어진 데다가 며느리도 반복적인 생산직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온몸이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되었죠. 아들도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출근했습니다. 집 안에 가장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겠지만 저희에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 주었죠. 아들의 고생을 보자 정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도 엄청 고통스러웠을 텐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고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을 텐데 과거의 일을 한탄하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들이 정 씨와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더니 아들이 꺼낸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원양 어선 타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자격증도 따고 한 5년만 있다 오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배를 탄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누구 가보만 될 일 있어? 배 타고 일하다가 병이라도 생기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곳에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한순간에 잘못되면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어떡하라고.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 난 어떤 말을 들어도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도 나 가겠다면 이혼하고 배 타러 가. 그래, 이건 애미 말이 맞는 것 같다. 한순간에 잘못되면 지금 안 그래도 쉽게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 계속되는 아들의 설득에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 황당하게 거부를 했었죠. 하지만 현실에 놓인 저희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테이블에 쌓여있는 독촉장과 납부를 못해 밀려있는 고지서들, 정씨 가족이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들이 원양 어선을 타고 돈을 벌어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들과 작별했고 며느리는 아들을 떠나보낸 그날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죠. 정 씨는 이 한 몸이 부서져서라도 아들의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면 좋을 것 같아 식당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들어와 부업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었죠. 마늘 까기, 밤 까기 물건, 포장 및 미신 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이 없는 공간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게 많이 불편해했나 봅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도 가시 박힌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일은 정 씨가 하는 상황이 생겼죠. 며느리는 항상 정 씨 퇴근을 늦게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한 말에 정 씨는 큰 상처를 입게 합니다. 어머니, 저 이제 왔어요. 애들 밥 먹이고 양치시키고 채웠어요. 아,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말 숨이 턱 막히네. 지금 꼴이 이게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정리는 좀 하고 살아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애들 컵라면 먹었어요. 아, 진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애들 아토피 있으니까 컵라면 먹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또 뭐야? 피자까지 먹였어요.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어떻게 된 게 제 말은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제가 애들 엄마고요. 얹혀 살면서 눈치는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치도 없고 밥만 축내고 있으면서 마을 좀 깐다고 엄청 도움 주고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차라리 집에서 하는 부업 때려치우고 애들이 나 좀 신경 쓰세요. 야, 애미야, 넌 어떻게 고생한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망방정.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거냐? 그리고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걸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뭐 아토피인 애들 먹이고 싶어서 그런 줄 아니. 나도 식당에서 일 끝내자마자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급하네 일단 뭐라도 좀 먹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인 거야. 매일 먹인 것도 아니고 몇 번 먹인 건데 재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이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네. 방에 들어가 자거나 그리고 집안일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같이 하는 거야. 나는 너희 집에서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도 같이 살자고 해서 집 처분하고 왔던 거고 그 돈도 너희들 빚 갚는 데 다 썼잖아. 그런데 내가 얹혀 산다고 밥만 축내낸다고. 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결국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정 씨의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마늘 박스를 정 씨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정 씨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때부터 며느리는 더 이상 정 씨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엄청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죠.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정 씨의 뒤에 숨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면서 정 씨는 가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올 때면 정말 반가웠어. 매일 하늘에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아들이 돌아와 달라고요. 그렇게 정 씨는 5년을 버텼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 며느리와 서로 중내 사해하면서 동네 떠나갈 정도로 싸우며 버티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훔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와서 설거지 거리가 많았는데 애들도 밥 먹을 시간이라 급하게 정신없이 하던 도중 설거지하고 쌓여있는 접시를 무리하게 들었더니 한쪽 다리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듣게 된 병명은 너무 장시간 다리를 쓰다 보니 안에 있던 철심 뒤틀리면 뼈와 뼈를 고정해 주던 게 빠지게 되었다면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는 평생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믿지 못할 말도 듣게 되었죠. 식당에서도 나이가 있다 보니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었지만 정 씨가 무리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말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병실에 누워있는 정 씨의 모습을 보곤 한숨만 쉬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돈 들어갈 일만 만들었다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씨는 며느리 앞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고기를 돌리는 정 씨를 향해 수술비는 알아서 마련하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식사장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며 쫓아가려 했지만 결국 정 씨가 뜯어밀렸죠. 폐 하나 더 끼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요. 식당 사장님께서 산재라도도 찾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하셨고 그렇게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죠.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 씨는 여건상으로 못해 일주일에 1번밖에 못 갔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못 갈 때가 많았죠. 집에서는 거의 누워있게 되다 보니 그게 며느리 눈에는 가시였나 봅니다. 주말에 같이 밥을 먹던 도중 도 터지고 정 씨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술술 잘도 넘어가네요. 다리는 그 모양이고 쓸모 없었는데 배는 고픈가 봐요. 이제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마늘도 못 가고 미싱일도 못하고 부엌일은 아예 손도 못 대니 정말 속이 터져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 밥 숟가락 뜬 것 자체가 소름 끼친다고요. 밥만 축내는 인생이
언제까지 저희 집에 박혀 살 거예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생명 연장해서 좋은 걸 보겠다고 숟가락 드세요. 앞으로 제 앞에서 밥 먹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니까 숟가락을 내려놔요. 어머님은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일도 안 하면서 뭘 밥을 먹어요. 집안일도 이젠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냥 고치지 못할 몸 마감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대접받기 싫으면 나가서 휠체어 타고 고물이나 추워서 고물상에 팔던지요. 며느리는 밥 숟가락을 현관으로 집어던져 버렸고 정 씨의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자리에서 얼리 빠져버렸죠. 아이들은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며 눈물 바다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변해버린 며느리 모습에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려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며느리가 정 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에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벌어오라고요. 정 씨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폐지라도 주워오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 씨를 내줘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 씨는 휠체어를 끌며 고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원으로 가던 도중에 정 씨의 다리가 실려왔습니다. 보니까 정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죠. 너무 발이 차가워서 걸치고 있던 옷을 벗어 발을 감싸고 고원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길 옆 정자 밑에 공명이 보였고 그래도 근처에 고물상이 있어 팔 수 있을 것 같아 무릎 위에 공병을 몇 개 올렸습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니 꽤 많은 물건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병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수술받은 정 씨의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죠. 식은 땀을 흘리며 고물상에 도착했는데 앞에 턱이 있는 걸 못 보고 넘어가다가 휠체어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공병을 깨져버리고 신발을 신지 못했던 정 씨의 발에는 무리하게 일어나다가 유리파편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고물상 주인이 정 씨에게 괜찮냐며 달려갔지만 그때 뒤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엎어진 상태로 식혀먹게 된 발에 유리가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정 씨의 아들이 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보여주기 싫었던 모습을 보여버려 정 씨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5년 동안 아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좋은 말만 했었고 혹시라도 일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쪽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정 씨를 얻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아들과 나왔는데 너무나 반가웠어. 보고 싶었던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정 씨는 그동안의 서러운 폭풍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원래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시간보다 3개월이나 일찍 들어온 겁니다. 조금 일이 좋아져 일찍 일이 마무리되었다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정 씨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정 씨의 집을 찾아왔던 생산직 과장님이라고 하고 하시던 분이 며느리와 함께 맥주에 치킨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둘의 모습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맴돌고 과장님이라고 했던 회사 사람은 아들이 잘 때 입고 있던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며느리와 커플 잠옷이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입고 있었다는 건 오래전부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나왔고 잘 포장된 예쁜 옷들과 며느리가 엄청 좋아했던 호두 과자를 사왔었죠.
며느리는 아들을 보고 엄청 당황을 하면서 횡설수설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를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서 날뛰던 아이들이 아들에게 아저씨랑 둘이 잠시 있어야 한다고 PC방에 갔다가 오라고 했다며 볼일 다 끝난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더 이상 며느리가 하던 변명 들어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청나게 화가 났는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달려갔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더니 그동안 자기도 힘들었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도망쳤고 아들은 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며 그 남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에 내쫓는데 전화 한 통 없다가 내가 오니까 치킨에 맥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5년 동안 내가 전화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 엄청 잘 지내고 있고 매일 함께 외식도 하면서 좋은 걸 많이 먹여드린다며. 그런데 우리 어머니 휠체어 타고 있네. 내가 원양 어선 타고 오니까 걱정돼서 그래 난 변명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고물상에 있는 모습 보고 오니 이미 끝났으니까. 당신이란 이혼할 거고 저놈한테도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이 화를 내고 있자 무릎 꿇고 며느리가 용서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말에 며느리는 짐 싸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 올 때 그 아저씨랑 차에서 내리며 뽀뽀하는 것도 다 봤어. 아빠가 원양 어선 타러 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봤다고 둘 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우의 자료까지 모두 받아냈습니다. 몇 번을 찾아와 용서를 빌며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자기 엄마 보고 싶지 않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 씨가 받았던 치욕스러운 일들 모두 아이들이 말해버렸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결국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그동안 쌓였던 비 또 모두 청산하고 아들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 씨의 몸은 이렇게 되었지만 아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듣게 된 며느리의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바람난 남자랑 새롭게 시작을 하려던 도중 3층 집에 들어갈 살림을 사려고 고속도로를 타다가 앞차가 부딪히면서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못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결정한 인생이 어쩌겠어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정 씨가 거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겪었던 사연입니다.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 씨는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